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물소재학개론 제11강 고부가가치 소재화 메디푸드와 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소재화 전략 이렇게 해서 이제 메디푸드와 화장품 산업의 융합 및 미래 기술 동향,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부 자료들과 최근 10년간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한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Future Biotech and Convergence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 그래서 바이오 기술 접목을 통해서 소재 산업이 계속 이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단순 가공,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천연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시 시대에는 이제 그냥 캐다가 바로 사용하고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이제 키우면서 직접 키우면서 농작물화 시켜서 이제 그렇게 식량으로 쓰고 우리의 자원으로 썼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산업 기반의 원료 생산 단계, 그래서 자연에서 그냥 채취하던 것들이 1차 산업 기반으로 돼서 원료 생산을 해서 쓰는, 요건 이제 단순 가공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그러한 생물 소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분자 단위의 생리활성 물질까지 추출하면서 질병도 예방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적용한 첨단 소재 산업으로 이제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세포 수준의 기전을 규명하고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농수산물, 천연자원 기반의 소재 산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그 다음에 단순한 1차 가공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이것들을 이제 첨단 바이오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죠. BT. 그 융합과 화학공학적 분리 정제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생물체 내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 생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병 예방, 항노화 이런 메커니즘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소비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의 기전을 규명하고 유효 성분의 생체 이용률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 자원 고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 지구적 과제에 이제 직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분자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푸드 업사이클링 뭐 이런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잠시 후 뒤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꺼내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거죠. 대상 작물을 선정하고 거기서 표준화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연물 소재를 분리하고 정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소재화해서 제품화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유통하고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그 작물 생산하는 곳은 농가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물 소재 분리 정제는 지자체나 이제 국가 단위 이런 경우가 될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천연물 소재로 쓸 것들은 리스크가 좀 많은 작물들이다 보니까 반드시 그 계약 재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계약 재배하는 대신에 키울 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정해준 매뉴얼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재배에 의한 작물 수매를 해주는 대신에 생산기술 표준화를 도나 또는 각종 지자체에서 농가한테 이제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나온 스마트팜이나 나온 그 작물은 표준화 장비와 표준화된 시설에서 물질을 추출해서 소재로 만들고 그 소재들은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천연물 생산 기술 개발을 만들어서 또 표준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은 제조회사로서 식품도 만들고 건기식도 만들고 사료로 만들 수도 있고 미용 제품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들을 결국에는 파는 일까지 필요한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유통망 확보, 수출, 거점 확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또 역시 지자체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대상생물을 선정하고 원재료 자체를 표준화하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소재를 뽑아서 원료 생산하는 거를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완제품을 생산해서 보급 생산하고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소비 시장도 만들고 고부가 가치를 가진 신농업, 새로운 농업을 육성하는 이런 거를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이제 한꺼번에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원재료부터 가공해서 효능평가 표준화해서 건강지향식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안전성 평가라든가 인체 적용 시험들 임상을 살짝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건기식이나 기능성 화장품이니까 역시 여기도 보면은 식품과 화장품이 눈에 띄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가 더 고부가 가치가 돼서 식약처의 안전처 이런 걸 승인을 받게 되면 의약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레드바이오라고 그랬고요. 요거 경계선 앞쪽으로 오면 이제 그린바이오에 속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가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와 같은 그 그린바이오 내에서의 고부가가치 소재와 결국에는 기술이 들어가고 단계가 늘어갈수록 부가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통해서 원료를 선정하는 일을 했고, 여기서 보면 충남도가 이제 허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 거기에 들어있는 연구소, C는 기업 컴퍼니죠. 그 다음에 M은 자금 지원이 좀 필요한 곳 해서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재배 표준화는 온도, 습도, 일조량, 토질, 배양액 이런 성분들이 고려돼야만 하고 그 다음에 DNA를 추출해서 중동종을 통한 원종 확인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온 거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왔다고 하는데 속여서 막 팔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표준화시킨 어떤 유전자원까지도 전부 다 확보해 놓으면서 원종 확인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 세척, 건조 보관 표준화가 있는데 수확은 전체 식물 전체, 그 다음에 이파리, 줄기, 뿌리, 기타 나눠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세척 같은 경우에도 흙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뿌리는 법 필수로 세척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건조해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풍 건조하거나 아니면 음지에서 건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라서. 그 다음에 보관 자체는 4도씨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온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조시킨 경우에는 실온 보관해서 완전 건조하는 게 기본으로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정제수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나 정유 원료, 일반 원료 그랬는데 직접 추출, 초임계 수출, 열수 추출, 주정 추출 이렇게 해놨죠. 알코올 같은 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로만 하는 거고, 직접 갈아서 추출하고 초임계 추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설명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도 제가 조금은 여러분께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료 생산 추출해서 표준화가 들어가는데 농축하고 스프레이 드라이하고 파우더 고체화시키고 멸균 상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준 물질 함량 검사 등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원료 표준화 실험하면서 원료 검사, 중금속 검사, 잔류 농약, 미생물 검사들을 합니다. 이런 걸 할 때 기업들이 돈 들어갈 일이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장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허브, 그러니까 도지자체 연구소, 기업, 그 다음에 자금도 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제품 생산할 적에는 액상과 고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액상은 연질 캡슐이나 고체는 태블릿, 하드 캡슐 또는 환 형태로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허브하고 콤파니에서 하면서 충남바 TP 바이오센터에서 여기서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와 같이 지자체의 어느 기관이 맡아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충남 TP는 이제 테크노파크죠. 충남 테크노파크에 센터가 있는데 바이오센터가 이렇게 예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브 자체를 사업을 국가적으로 따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비슷하게 되고는 있습니다. 기타 이제 효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건기식 개별 인정이라든가 동물 사료 개별 인정은 동물 사료는 필요 없고요. 화장품은 기능성 인증이 필요하고 의약품은 임상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이 있는데 개별 인정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신약 개발 비슷하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많은 예시를 들기는 현재 쉽지는 않아서 예시를 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것들이 간혹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이제 언급했었던 푸드 업사이클링 얘기를 뒤쪽에서 할까 앞쪽에서 할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앞쪽에다 먼저 넣었습니다. 음식 그 자체, 음식물 자체가 결국 생명 자원인데 이 생명 자원이 생각보다 정말 버려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이제 지구 담수 소모량, 우리 먹는 물로 해당하는 담수죠, 담수. 우리 먹는 물, 그 소모량의 20%가 식품 생산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연간 음식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음식물 부패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CO2 대비 온난화 지수가 21배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저기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음식물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생산 자체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가공하면서 버려지는 폐기물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처리 비용, 그러면서 푸드 업사이클링 얘기가 지금 식품 쪽에서는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그래서 버려지는 부산물에 분자적 가치를 부여해서 고기능성 소재로 전환하는 일들, 이런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식품 제조 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고기능성 화학 소재, 영양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되고 있는데 영국의 한
그 주류 회사는 샌드위치 공장에서 버려지는 식빵 가장자리의 탄수화물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맥주 발효 공정에 투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식품 회사에서는 상품화가 불가능한 흠집난 과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류, 그 다음에 비타민류를 추출해서 사탕을 만들었는데, 사탕 이름을 클라이메이트 캔디, 기후 사탕이라고 이제 상용화 시켜서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CJ 제일제당이죠. 가장 진보된 산업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햇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깨진 쌀의 전분질, 두부 제조 시 남는 비지의 단백질, 이런 것들을 배합을 해서 과자를 만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 저감,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폐기 비용 자체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부가적인 창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맥주 발효 공정에 탄수화물 원료 투입, 그 다음에 미국의 기후사탕 클라이맥 캔디 이야기했고, CJ에서 업사이클링 모범이 된 바삭칩 이렇게 돼 있죠. 고단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이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오늘 그 내용 중에는 이미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그냥 슬라이드에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기업의 성공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좀 필연적으로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스낵 안에 스낵 포장지도 바이오 PE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업사이클링 포장재로 유명한 PE 바이오 PE 포장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이오 PE는 조금 제가 더 언급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탕수수, 옥수수 뭐 이런 재생이 가능한 식물성 바이오 매스에서 추출한 에탄올,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석유계에서 이 폴리에틸렌과 이 그 석유제에서 만든 폴리에틸렌 소재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제, 용기, 비닐, 다양한 포장재로 바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거를 통해서 탄소 저감, CO2 흡수, 식물 생장 과정의 CO2 흡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니까 넷제로 이런 거에도 전부 다 상쇄한다고 돼 있고, 일반 플라스틱과 섞어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이 똑같으니까 이제 같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이제 쉽게 썩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던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과 뭐 내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단점 자체는 이제 워낙 그 복잡한 원료 수급 이런 것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썼다라고 해서 제일제당에서 이렇게 성공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웰리스와 스킨 롱지비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롱지비티는 LONGEVITY 롱지비티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죠. 인류의 궁극적 관심사는 생명의 연장, 오래 사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은 수명 연장,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명 연장에는 이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좀 하냐면, 예를 들어서 80살 살 분이 90세, 10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10년을 오랫동안 산 기간이 병실에서 누워서 그냥 숨만 쉬면서 누워있던 기간이었다. 그러면은 그 기간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괴로운 인생이죠.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20년을 누워 있다. 글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팬 수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스 스팬, 그래서 수명, 건강 수명이란 말을 이제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질적 수명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헬스 스팬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과거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QOLT라는 용어를 한참 동안 한 10년 전에는 썼었습니다. 이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이 기술을 이제 왜 시작을 했었냐면 노약자, 그 다음에 지체가 좀 불편한 저기 우리 저기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뭐 로봇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QOLT에는 이 건강 수명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QOLT, 퀄리티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역시 그냥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위해서죠. 그래서 QOLT를 통해서 걷기 힘든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만들고, 혼자 그 머리를 못 감던 사람이 머리를 감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건강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의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킨 롱지비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헬스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나오고, 이걸 이제 HQ라고 이제 표현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건강 기능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 인텔리전스, 이거를 이제 HQ라고 지금 약어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헬스 인텔리전스니까 HI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저도 이 용어를 처음 접하고서 당황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Q, EQ 아닌 HQ 뜬다. 이래서 우리 저기 IQ, EQ 이렇게 감성지수 이런 거 하듯이 헬스 퀀트 이런 거죠. 그래서 지수, 헬스 지수. 그래서 HQ라고 이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난도 교수님이란 분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키워드로 해서 쓰셨다 그러고, 지식의 시대에는 IQ가, 공간과 관계가 중시됐던 시기에는 EQ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된 건강 관련돼서는 이제 HQ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메디푸드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의 식사가 약이 되는 시대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과 메디푸드와 의약품을 이제 과감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러면 우리 건기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메디푸드는 FSMP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미안합니다. SFMP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FSMP는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의료용도 식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거죠. 일반인의 건강유지. 목적 자체는 생리활성, 기능성 향상, 영양소 보충 뭐 이런 거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C를 이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누리겠다. 그 다음에 뭐 그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뭐 아스트잔틴이라고 요즘에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또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것들 뭐 항산화제인데 눈을 아주 밝게 해주는 눈 건강에 좋은 뭐 그거라든가 루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능성 향상, 그 다음에 뭐 기초 뭐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단백질 많이 보충해주는 단백질 파우더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감독은 일반적인 영양성분 규격에 속하고 자율적 섭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트 가서도 살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식품공정이나 건강기능식품법에만 저해되지 않으면 뭐 규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쓰는 게 이제 의약품이죠. 양약적 치료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필수인데, 뭐 일부 약품 중에 일부는 의사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일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수준은 가장 엄격한 약사법에 따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소개한 FSMP, 메디푸드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이나 대사 결함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메디푸드가 됩니다. 그래서 질환별 영양관리 식이요법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의사나 임상 영양사 감독 하에 먹는 걸 이제 권장하고 있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나한테 맞는 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요즘에 뭐 AI한테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의사나 임상 영양사에게 물어보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GMP를 통해야 되니까 GMP를 통하게 되면 이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가지고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든 것들이 메디푸드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라고 적어놨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코덱스의 지침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귀의약품법이라고 있는데 Orphan Drug Act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동시에 받아서 일반 건강식품과는 달리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망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그 세계 각국 정부들은 자국 내 메디푸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년도 11월 달에 전향적인 그 고시 개정안을 통해서 기존의 포괄적인 특수용도 식품 카테고리에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MFDS가 아니라 우리 메디푸드 FSMP를 독립되어진 중분류 식품군으로 상향 분리했고, 이를 다시 환자 니즈에 맞춰서 표준형, 맞춤형, 그리고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형태로 고도화해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특히 환자용 식품의 질환 카테고리를 뭐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메디푸드를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그 예시로서 지금 임상적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밀테 FR 뭐 이런 거죠. 이거 한번 링크를 한번 내가 만들어놨는데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고 있는 거죠. 파마시 로렌토 그래가지고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보니까 22.21 유로로 해서 지금 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 출산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모유 또는 분유와 함께 섭취하도록 고안된 특수 의료용 식이식품인데 유청단백질, 포도당 합성요소, 단백질 합성요소, 락토페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제 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생리학적으로 결함으로 일반 식품의 섭취가 제한된 환자,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정밀하게 제조된 고도화된 식품을 이야기하고,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치료 보조적 효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이제 식품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FSMP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한국
대한민국 식약처죠. 여기 이제 규제 혁신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FSMP를 중분류로 상향시켜서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리를 했고, 식단형 제품으로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밀키트 형태의 카테고리도 신설하고, 고령 친화식품을 또 해서 연화 기능 저하자를 위해서 4단계 점도 조절 규격을 또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 기능,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연화 기능이라고 하면 씹고 삼키는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되면, 좀 드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층들을 위해서 덱스트린이나 전분과 같은 점도 조절제를 잘 어느 정도로 배합할지를 잘 해서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좀 식품을 먹는 그 딱딱함이 얼마나 있느냐죠. 먹는 너무 물컹물컹하면 죽 같으면은 좀 먹는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씹는 맛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절해서 고령 친화 식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소재 및 첨단 기술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효능을 결정짓는 공학적 정제 공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핵심 소재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에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해양 기능성 고분자,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전신 면역 대사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미생물 제제를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발굴된 미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변을 이식하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신 면역 및 대사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양성 기능성 고분자 그랬는데, 극한 환경 자원에서 유리한 생체 친화적인 소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조류라든가, 그 다음에 마린 마이크로 오가니즘 그랬죠. 아주 해양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과 달리 또 해양에만 있는 미생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무척 주동물들, 여기 이제 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뉴질랜드 그 그린 머슬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막 넣어놨죠. 그 다음에 피쉬 앤 맘마얼스 그랬으니까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포유류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물질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을 활용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래서 여기 보면 안토시아닌을부터 뭐 포함해서 플라보노이드 그 유사체들, 이소플라보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포함돼서 주목받는 차세대 핵심 소재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해양 기능성 고분자 파이토케미칼을 이제 현재 있는 자료들에서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의학적 대안으로서 나오는 이런 식품들 중에서 엔테라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라감 같은 경우에는 장 점막 면역 글로불린이 되겠는데요. 소의 혈청에서 추출하고 정제한 특수 면역 글로불린 분비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 점막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산, 그 다음에 IBD라고 하죠. IBD는 만성 염증
장 질환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IBD와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거 있으면 이 약이 약이 아니라 식품이죠.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기능성 단백질을 설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슬라이드를 또 바꿨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IBD 해놓고 인플라마토리 바월 디지즈 이렇게 해서 염증성 장질환 이렇게 해서 약어를 아예 슬라이드에 이제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물질들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수 추출 방식과 비열 공정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수 추출 방식은 고온 용매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폴리페놀, 비타민, 펩타이드 등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거나 변성될 위험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 다음에 비열 공정이 있는데 상온 또는 저온에서 물리적 에너지를 활용해서 활성 성분의 구조적 손실 없이 추출 가능한 게 이제 비열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추출이란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 있는데 고주파 음파가 액체 내 미세 기포를 생성하고 폭발을 시켜서 식물의 두꺼운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해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초 단위 짧은 시간으로도 매질 온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열 변성은 좀 차단하면서 아예 깨버리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논문 최근 논문인데요. 보게 되면 그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솔벤트가 있고 버블이 생성되면서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리그닌 뭐 이런 것들이 세포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포벽이 셀룰로즈로 이루어졌는데 헤미셀룰로즈나 리그닌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되는 거죠. 이제 그거 깨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물질 같은 게 나오기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트랜스듀서가 있고 여기 지금 솔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초음파를 잘 사용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안에가 폭파되면서 아까 얘기한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캐비테이션 현상은 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초음파 캐비테이션을 이용하여 으깬 견과류에서 천연 오일과 지질을 추출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시연합니다. 이 공정은 안전한 용매 추출 과1000W 고성능 초음파 프로세서 인힐스 UIP1000HDT가 제공하는 초음파의 기계적 효과를 결합합니다. 초음파는 세포 내 화합물 위 방출을 크게 가속화하기 때문에 식품과학 및 천연물 추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UIP1000HDT는 액체에서 강력한 캐비테이션 힘을 생성합니다. 캐비테이션은 미세 기포의 형성, 성장 및 격렬한 붕괴입니다. 이러한 뇌파는 국소적인 전달력과 마이크로 젯을 생성하여 세포벽을 파괴하고 화합물을 주변 용매로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추출 혼합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공정을 시작합니다. 비커에 으깬 혼합 견과류 200지 7.1온스을 채웁니다. 견과류는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 작은 입자로 분쇄합니다. 여기에 70% 식품 등급 에탄올 500ml 16.9 플루이드 온스를 첨가합니다. 에탄올은 이 응용 분야의 탁월한 용매입니다. 안전하고 독성 인하드며 친수성 및 지방성 물질 모두 추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70% 농도는 극성의 균형을 이루어 오일, 인지질, 그리고 멸균제 및 토코에롤과 같은 미량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이 준비되면 초음파 처리를 시작합니다. 프로브를 에탄올 견과류 현타객에 담급니다. 활성화 후 몇 초 이내에 강력한 추출이 관찰됩니다. 용매가 유화되기 시작하여 탁하고 유백색을 띱니다. 이는 오일과 지질 이 에탄올 상으로 용해 및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지표입니다.
초음파 처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배치 크기, 강도 설정 및 점도에 따라 3에서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 시연에서는 견과류를 최종적으로 분쇄하고 에탄올 위점도 가났기 때문에 추출 예산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처리 후 고체 액체 분리를 진행합니다. 부시너 깔때기와 종이 필터를 갖춘 진공여과 시스템을 사용하여 에탄올 오일 용액에서 모든 견과류 입자를 분리합니다. 여과는 고형물 이후속 증발 장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종 추출물 위 순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결과 용해된 오일과 분산된 지질 분핵을 포함하는 노란색 에탄올 용액이 생성됩니다. 추출물에는 견과류에서 추출된 트리글리세리드, 인지질, 그리고 기타 지질 용해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회전 증발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하여 오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 오일 농축액은 용도에 따라 추가로 정제, 분석 또는 재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는 힐러 시스템을 사용한 초음파 추출을 보여줍니다. 사용 이간편하고 빠르며 확장성이 뛰어나고 식품 등급 용매와 호환됩니다. UIP1000HDT는 배치 또는 연속 흐름 모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백 밀리리터에서 수톤에 이르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스 초음파 추출법과 에탄올 기반 추출법을 결합하면 고품질 견과 오일 추출물을 생산하는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공정이 가능합니다. 식품 개발, 화장품 제형, 영양 연구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든 이 방법은 속도, 안전성, 그리고 뛰어난 재현성을 제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체 이용률,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 어베리어빌리티를 극대화하는 이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유효 성분이 생분해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방어하고 장까지, 최종 타깃인 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연 방출형 전달체를 결합하거나 나노 단위의 정밀 제형 설계를 좀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리머 쉐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코어 머티리얼을 넣거나 또는 폴리머 쉐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여러 개를 갖춰서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캡슐과 마이크로 스피어 매트릭스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토탈리 그냥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 21년도에 논문이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논문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역시 이런 논문을 빨리 읽을 때는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트북 LM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캡슐 제조 기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엄청난 과학. 지금 바로 파헤쳐 볼까요? 독한 아스피린 먹어도 위가 멀쩡한 이유? 약이 위산에서 안 녹고 버티는 비결이 대체 뭘까요? 정답은 1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초미세 공학 기술 덕분이죠. 진짜 작죠? 원리는 꽤 간단해요. 핵심 물질을 고분자 껍질이 싹 감싸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쓴맛을 감추거나 약을 원하는 곳에만 딱 터트리는 등 이걸 만드는 6가지 진짜 이유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재료에 따라 크게 화학적, 물리화학적, 물리기계적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화학적 방법. 화학 반응으로 알맹이 주변의 껍질을 순식간에 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물리화학적 방식인 코아세르베이션 공정이에요. 이름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액체였던 고분자가 열이나 반응을 통해 단단한 캡슐 껍질로 서서히 굳어지는 겁니다. 독성 없고 불도 안 붙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써서 엄청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다음은 물리기계적 방식. 압력을 팍 떨어뜨리면 그 충격으로 캡슐벽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공기로 짱 말려버리는 분무 건조도 있어요. 이거 공장에서 진짜 많이 쓰는 가성비 공정이죠. 스프레이 위치를 조절하는 유동층 기법을 쓰면 여러 겹으로 된 진짜 튼튼한 캡슐도 뚝딱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용매 증발법. 액체가 날아가면서 껍질이 알맹이를 마치 진공 포장하듯 쫙 조여주는 방식이죠. 이 완벽한 캡슐을 만들려면 재료 비율이나 용해도 같은 미세한 변수들을 진짜 칼같이 맞춰야 해요. 이 까다로운 벽을 넘은 캡슐 기술. 이제 스마트 건물,
배터리, 드론까지 싹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스마트 기기 속엔 어떤 마이크로 캡슐이 숨어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방금 영상에서 이제 보셨듯이 한 2분 남짓한 시간에 논문 한 편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논문 내용이 이제 사실은 우리 학부생들이 보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왕 논문을 끊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캡슐에 뭐 6가지 핵심 의무라고 적어놨는데 마이크로 캡슐 사이즈가 일단 1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구형 형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내부에는 기능성 물질이 있고 바깥쪽에는 쉘이 감싼 보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특성적인 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 가져져 있고 밖에 쉘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의 색상이나 맛, 냄새 등이 이제 마스킹 된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로의 표적형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말고 쉘 파트에다가 어떤 특정한 리셉터와 작용하는 그런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하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출 제어. 그래서 의약품 등의 통제된 방출 속도를 거기다가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을 한 번에 쫙 방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방출하게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통 서방형 제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의 격리 및 작업자 보호 역할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을 방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 위자극을 회피하기 위해서 캡슐에 넣어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분비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캡슐 형성의 3대 공정,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화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물리기계적 방법, 세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계면중화법, 인시추 중화법, 그런데 어쨌든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퍼져 있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합에 의해서 물질이 형성되면서 껍질로 둘러싸는 그런 형태. 물리화학적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코아세르베이션 및 상분리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초임계가 있습니다. 초임계는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초임계를 이용한 유체 평균, 일반적인 초임계 그 용도랑 약간 이제 변형된 형태처럼 이제 사용이 가능한 얘기고, 물리기계적은 분무시켜서 건조비 등결, 그 다음에 유동층의 캡슐을 형성하는 법, 용매 증발법, 펜 코팅법,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면중화법, 인체수 중화법 같은 경우에 내부 물질과 수용성상 양쪽에 존재하는 다기능 단령체들이 계면에서 만나 빠르게 반응하니까 코어 물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밖에 이제 물질들 쫙 둘러싸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중합이 일어나면 둘러싸버리는 형식이 되겠고, 인체추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물질에는 반응이 없고 연속적인 상으로 내부에서만 중합이 발생해서 코 표면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쨌든 폴리머라이징 되면서 코어 주변에 이렇게 캡슐 벽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가 비슷하게 물질이 섞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깥에 월을 만드는 형태.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방법, 거기서 이제 코아세르베이션 파이프라인 그랬는데, 어떤 물질이 상위 형성이 되면서 그 셀 월에 해당하는 그 물질이 침적되면서 바깥에 다 둘러싸면서 그것이 가교 크로스링킹하고 그 딱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둘러싸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마이크로 캡슐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임계 유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압력에서 CO2와 그다음에 폴리머와 코어 파티클, 그 다음에 쉘 폴리머를 만들 모리큘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노즐을 통해서 확 분산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병물질의 탈용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캡슐벽이
쫙 생겨나면서 침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최음계 유체 팽윤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물리화학적으로 쉐를 만드는, 그래서 마이크로 캡슐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무건조 응결법과 유동층 캡슐 형성, 그래서 분사하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빡 뿌리는 것 같으면서 그 노즐로 하면서 그 나온 그 파티클들을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둘러싸면서 캡슐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에서 분사하면서 또는 접선에서 분사하면서 이런 그 유동층 캡슐 형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 기계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멀전 형태의 코어 매트리얼가 있을 때 이베포레이션 일어나고 마이크로 캡슐화되는 이런 과정을 증발 및 물리적 코팅 형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케미칼, 물리, 피지컬 케미칼, 그 다음에 피지컬 미케니컬 그래가지고 나왔고, 핵심 구동력, 벽 형성 메커니즘, 주요 기법, 주요 특징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전공으로 할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히 해서 설명해서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공하지 않을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캡슐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생명과학 쪽 말고도 배터리 기술이나 전자기기 이런 거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고, 화장품, 섬유, 기초의약품 뛰어넘어서 스마트 빌딩, 차세대 배터리, 드론 소재 뭐 이런 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 마지막에도 이 얘기를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사실은 전지 배터리를 주로 하는 학회에서 이제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이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마이크로 캡슐 우리 바이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료공학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의료식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의료식품의 시장은 연평균 5.1% CAGR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죠. 거기서 기록 중이고, 북미 시장의 전체 47%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그 기반으로 해서 초개인화 맞춤형으로 이제 점차 이제 사업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구독 모델,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유전체 정보,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뭘 먹고 살고 있고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 내가 갖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나의 유전체 정보를 결합해서 개인별로 최적의 영양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서 운동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한 걸 예상해서 조금 뭐 좀 헤비하게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은 샐러드라든가 열량이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전체 정보까지 결합을 하게 되니까 유전적 성향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당뇨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데이터 기반 구독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맞춤형 푸드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평균이 아닌 실시간 대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개인 단위 관리도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리 서비스라는 겁니다. 디지털 문진 알고리즘 그래서 해놨는데 2300여 편의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65,535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맞춤 영양 성분을 추천한다 그렇게 돼 있으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9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시리즈 A가 40억 원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맞춤 영양제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AI 영양제 추천받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등등,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기업도 뭐 CJ 웰케어, 온누리 HC, 코스맥스 등등 해서 기업들도 나와 있고 평점이 매우 높다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막 나가 있습니다. 추천받기를 누르면 건강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개인정보를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 2 화장품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메티컬의 진화와 피부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코스메티컬의 정의는 코스메틱스 화장품과 의약품인 파마슈티컬스의 이제 합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피층의 일시적 보습과 미적 보완에 집중한 화장품이 있었다면 의약품은 검증된 활성 성분으로 근본적인 생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의약품이죠. 그래서 나노 단위의 침투 기술로 피부 면역 체계를 복구하는 고기능성 융합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코스메티컬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혁신적인 사례는 아주 최근 일입니다. LG에서 LG NAD 파워 24TM이라는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 미토콘드리아 손상 복구를 한다 그러고 세포 에너지 발전소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30분 만에 초고속 복구해서 피부의 수명을 연장한다. 그래서 통합적인 회복을 유도하고 독자 개발 바이오 활성 성분을 가졌다라고 이제 광고를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스 이제 신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업 신문이죠.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피부 세포 효과, 세포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고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두리 교수님이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킨 롱제비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용어가 바로 나오죠. 스킨 롱제비티. 하버드도 주목한 NAD인데 화장품으로 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에서 10년간 안정화해서 이제 승부수를 걸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좀 기술 해서 흡수율 50% 향상도 성공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티에이징에서 롱제비티로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하고 있던 얘기 중에 이제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NAD 안정화 기술 등등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어디 갔죠? 여기 NAD가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필수 요소인데 빛, 열, 수분 등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면 구조가 순식간에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통안에서 효능을 유지하는 것 진짜 버거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연구진은 이거를 이제 안정화하는 걸 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중막 구조인 리포존 형태를 감싸놨다.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성분을 보호하는 특수 방호벽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리포점 기술이 이제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캡슐도 있지만 리포점은 세포막 구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막 구조를 이중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싸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적지에 딱 다다르면 세포막으로 딱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이 융합되기 때문에 약 전달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내용은 재밌게도 보시게 되면 전후로브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실렸습니다. 26년도에 실린 거니까 정말 최근 일이죠. 그래가지고 논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 보게 되면 그래피컬 애브스트랙트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그림 한 장으로 해서 이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면 이 논문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근간이 마련되는데 이왕 또 논문을 꺼냈으니까 이 논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갖고 있는데 유산균에서 유래한 세포외 세포체 EV가 세포외 세포체가 되겠습니다. 익스트라 셀룰라 베지클이 이제 EV가 되는데 이 EV가 그 병원성 세균 감염으로 해서 염증이 발생한 세포를 어떻게 복구하는지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요약한 모식도가 이 그래피컬 애브스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람드 셀이라고 되어 있죠. 인플람드 셀.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 염증이 반응이 막 이렇게 심하게 염증이 유발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유발된 세포가 있는데 골지체 그 다음에 여기
IL6, IL6, 인터루킨 6와 8가 있고 라이소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좀 형태가 조금 약간 분절화돼가지고 망가진 형태. 그 다음에 ER, 엔도플라즈믹 레티컬럼 소포체죠. 그래서 소포체도 원래 이렇게 정상적이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좀 망가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유발된 세포에서는 황색 포도상 구균, 그 균에 의해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이 이 세포의 소포체와 같은 병원성 물질에 노출이 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 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구조가 망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분절화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소포체가 그물망 형태를 다 잃어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골지체도 파편화돼 가지고 이렇게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와 8가 축적되어 있다 표현하고 있고, 치료 과정이 되면은 NAD를 이제 EV에 포함하고 있는 NAD가 이제 방출이 돼서 이제 치료 과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NAD 플러스가 에일이 아마 락토바실러스 것 같아요. 락토바실러스 또는 뭐 류코스톡 뭐 이런 걸 텐데, 이 학명은 제가 좀 이따 찾아서 알려드리겠고요. L 플란타룸. 그래서 이 EV가 유산균 소포체를 투여해서 치료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EV가 이제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 소기관 상태가 정상화되고 염증도 완화된 상태. 그래서 소기관 구조가 복구가 된다. 그래서 골지체도 역시 미토콘드리아도 그 다음에 이렇게 ER도 소포체도 골지체도 전부 다 제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IL6, IL8 주황점이 회복된 세포에서는 세포 내 폐기물 처리장인 라이소좀 내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이 골지체에 있던 것들이 라이소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라이소좀은 이 단백질들이니까 얘네들을 없앤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에서 우리는 좀 더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여기 써 있네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었어요. 그래서 류코노스톡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찍었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맞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간 이 논문도 이제 그 현재 작업을 해서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강력한 항염 효과 그래가지고 이제 그 EV에 대한 단위 구조 복원력을 증명했다 그런 논문인데, 일단은 아까 미토콘드리아 형태, 그 다음에 ER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망가지고 골지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염증 상태에서 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을 투입하면, EV를 투입하면 30분 뒤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이고 감염됐는데 치료하면 이렇게 되는 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논문에 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데이터가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ER이나 골지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원복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이토카인 폭증해가지고 IL6A이 있는데 이거가 골지체에 있었는데 라이소좀 분해 경로로 가서 점유율이 이쪽으로 다 가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없어지는, 골지체 분비를 차단하고 리소좀 분해 경로로 가서 이렇게 염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EV가 NAD 플러스를 해가지고 대조군과 반대로 자연형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고도의 타겟팅 운반체 역할을 EV가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위적인 NAD 리포점 투입해서 이렇게 억제 확인하고, 생합성 억제제와 EV 투입해서 소기관 회복이 안 되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NAD 플러스가 없으면, 대사가 없으면 항염 및 소기관 보호 효과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증을 함으로써 좋은 논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킨 롱지비티 그 코스메티컬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직접적인 우리가 그 성과를 한번 봤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 나노스케일 보건 경로에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한 장으로 나눈다면 병원균 속보체에 의한 세포 소기관이 파괴가 돼서 치명적인 구조 손상이 이루어지는데, 유산균 속보체의 구조적 보건이요. 그 다음에 항염목과 핵심은 NAD 플러스다. 그래서 정상으로 됐는데 이 결과 선택적인 염증인자인 IL6와 8은 감소하고 항염인자인 인터로킨 10 같은 경우에는 보존되면서 체계적인 면역 조절 수행을 하더라.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이 논문이 네이처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의 성과로서 뭐 최근에 PDRM 부스터라고 하는 종근당 제품이 있었고요. 차바이오의 차7 펩타이드가 있는데 무너진 피부 장벽 재건, 멜라닌 색소 억제 등을 동시에 구현한 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약품들의 대부분 아까 리포좀 말고도 엑소좀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엑소좀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건데 세포간 신호전달체로 쓰이고 30에서 500 나노메타 크기의 나노소포체입니다. 나노소포체. DNA, RNA, 단백질 등 유효 성분을 운반하는 천연 전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엑소좀은 포유류 및 동물 줄기세포에서도 나오고 식물유래 엑소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이종 바이러스 감염 위원이 동물은 상존하고 있는데 식물은 면역 거부반응이 거의 없고요. 윤리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생명윤리 뭐 이런 것 얘기가 나오는데 식물유래는 비건 트렌드에 부합하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때 세포 배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지 않아요. 포유동물 세포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뭐 좀 쉽지만, 식물유래는 식물자원 활용 GMP 양산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고량 생산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유래 엑소좀이 이럴 때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인자 사이토카인들을 주로 동물 그 줄기세포나 포유류에서 탑재물로 쓴다면, 식물유래 엑소좀에는 파이토케미칼이나 식물성 RNA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탑재하는 경우가 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비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쓰인 것 중에서 강황, 카레에서 나오는 거죠. 카레 그 성분, 카레 주성분이죠. 강황, 커큐마, 이렇게 커큐민 유래 엑소좀이 있는데, 두필의 염증인자를 억제하고 모낭 휴직의 전환을 늦추고 모발 밀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고 병풀의 전능세포를 만들게 되면 진피 각지 세포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노화 과정을 극적으로 역전시킨다. 그래서 식물 엑소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 재생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 등등도 최근에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나노 입자 추적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사전자 말고 투과전자 위험을 이용해서 그 이체질 이중막의 구형 형태와 내부 탑재물의 구조적 완전성을 갖다가 나노스케일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입자의 크기와 분포 농도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게 NTA 나노 입자 추적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TA부터 이제 잠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번의 나노 사이트 NS300은 DLS가 제공하는 것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나노 입자 현탁물의 특징 분석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나노 입자 추적 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정 파라미터는 나노 입자 농도의 측정과 입자 단위로 측정되는 높은 분해능의 입자 크기 분포입니다. 또한 현각 모드를 비롯한 다른 많은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는 먼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사이트는 레이저 조명을 사용하여 나노 입자 현탁물에서 산란을 유발합니다. 이 산란을 현미경 광학 경로를 통해 비디오 카메라가 탐지합니다. 모든 입자가 동시에 추적되지만 각 입자는 개별적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높은 분해능의 숫자 대비 크기 분포를 수분 이내에 구할 수 있습니다. NTA의 주요 활용 분야는 농도가 투약량 및 세포박 소포체와 관련 있는 약물 전달 연구와 바이러스학, 그리고 치료용 단백질 분야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나노입자 추적 분석의 진정한 능력은 직접 샘플에서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 특히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미경인데, 그 우리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템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셈도 비교적 같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미경 그러면 이제 보통은 셈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셈템을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날 것 같아서 얘기 드립니다. 일단 템은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예요. 그리고 셈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템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얇게 잘라서 전자를 투과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총에서 전자를 쏘면은 렌즈가 일반적으로는 광학 렌즈죠. 가시광선이니까. 근데 전자미경은 전자기 렌즈. 그래서 뿌라마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이용해서 전자가 가시광선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얇게 절편된 시료 위에다가 이거를 밑에 보니까 마치 우리 그 옛날에 슬라이드 프로젝터처럼 한쪽에서 강한 광원을 쏴서 그 필름을 통과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흑백이니까 여기 시료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흑백으로만 나타나고 전자 밀도가 높으면 검게, 전자 밀도가 낮으면 좀 허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단면을 보게 되는 거고 원자 수준의 고해상도 내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전자미경은 우리 방에 있는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에서 빛이 들어오면 반사해서 이제 보게 돼 있죠. 전자기 렌즈 전자총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스캔하는 전자빔 그래서 튕겨 나오는 전자를 감지해서 3차원적 구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의 뭐 머리, 표면 이런 거 재료 이런 것들은 셈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포 내부나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은 템을 보는 게 당연히 기본입니다. 전자미경 움직이는 3대 핵심 요소로 세 가지인데 이렇게 지금 네 가지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전자총, 그 다음에 고진공 시스템, 그 다음에 압도적인 해상도 이제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전자총과 전자기 렌즈 그랬으니까 사실은 전자총, 전자기 렌즈, 그 다음에 고진공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부수물로 보면 되겠죠. 전자총은 전자를 가속해서 빔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유리 렌즈처럼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요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고진공 시스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자가 닿는 순간 생물 재료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 막 열도 나고 뜨겁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현미경 경통 거기를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 내부 구조를 보는 원자 수준에는 보는데 100나노 이하의 매우 얇은 절편이 필요하고 셈은 제한이 없습니다. 비교적 두꺼운데 그렇다고 뭐 그 두께가 전혀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 시료 넣을 수 있는 그 스터브라고 하는 그 사이즈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이즈는 그렇고 두께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걸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 있는 실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으로 염색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셈은 금속 코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 코팅을 하든지 커퍼 코팅을 하든지 금속 코팅을 하는데 생물 시료가 전기를 띠지 않죠. 전도성이 부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가 소위 말해서 벡터라이징된 그 노트북 LM에 여러 가지 소스를 집어넣어서 RAG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전자미경은 가시광선의 파장인 400에서 700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작은 파장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모양도 작은 그 샘플도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고요. 마이크로스코프, 일반적인 마이크로스코프면은 적혈구가 한 7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7마이크로. 세균은 뭐 한 2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사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자의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10만 배가 짧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주 짧은 파장으로 되죠. 그래서 전자밀경은 광학염보다 4,000배 이상 뛰어난 0.05 나노미터 수준의 분해능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빔 그 관련된 그 전자밀경 종류에 따라서 그것도 이 해상도가 점점 달라지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바이러스 단백질 입자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전자밀경들이 나와서 HVEM이라고 그러죠. 하이 볼티지 EM도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전자밀경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전자총이 있고 전자기 렌즈가 있고 진공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검출기 및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필름을 썼었는데 최근에 필름이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필름을 쓰지 않고 요즘에는 디텍터와 디스플레이를 써서 컴퓨터로 직접 그 화면을 전송해서 쓰는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광학현미경의 유리렌즈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전자기 렌즈는 일렉트로 마그네틱 렌즈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빔을 건에서 나온 전자빔을 만약 광학현미경의 유리렌즈 마냥 전자빔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밀고 해서 이렇게 렌즈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전자기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 그리고 템과 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빔이 얇은 시료를 관통해서 투과해서 스크린에 그림자를 맺는 구조. 주사전자미경은 구석구석 스캔해서 튕겨나오는 신호를 감지해서 관찰한다. 설명했습니다. 템은 원자 단위까지 꿰뚫어 본다 그랬는데 최근 나온 템은 그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세포 소기관, 바이러스 단면, 신소재 결정 구조 이런 것도 보고 시료 내부의 그 밀도 차이가 명확으로 나타나는 2D 단면 투영 이미지.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수천만 배가 확대한 극한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템 시료는 제일 중요한 게 미세 절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쓰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써서 굉장히 얇게 썰게 되는데, 얇게 썰기 위해서는 역시 또 플라스틱 레진에 담아서 일반 광학현미경은 파라핀에 담듯이 전자현미경은 레진, 이폰 81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액체 상태에서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폴리머라이제이션 시키면 고체화되죠. 그러면 이제 조직 깊숙이 그 레진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나온 그 샘플을 얇게 썰어서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금속 염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라닐 아세테이트, 그다음에 리드 사이트레이트 이런 염색약을 써서 전자빔이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상을 맺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진공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샘플이 전부 다 불에 타거나 망가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주사전자미경은 굴곡을 읽어내는 나노 3D 스캐너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사돼서 오는 2차 전자를 이렇게 습득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방에 등 하나 켜놓고 그거를 사진기로 찍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 금 코팅을 하게 되는데 대전현상 방지, 그래서 그 금이나 백금을 코팅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부도체는 전기를 쏘면은 빠져나가지 못한 전자가 표면에 막 쌓여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막 왜곡이 되는데 금이나 백금을 코팅하게 되면은 전자가 표면을 타고 원활하게 빠져나가서 선명하고 안정적인 3D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빔이 나타내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는데 특정 X선이 있고 2차 전자가 있고 투과 전자가 있고 후방 산란 전자가 있는데 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EDS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쏘이면 특정한 X선을 쓰게 되는데 원소에 따라 그 X선 그 파장이 틀려요. 그래서 이 원소 분석이 가능해서 EDS가 장착된 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이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템은 슬라이드 프로젝터 갖고 어두운 방의 손전등, 그 다음에 시료가 통과되고 스캔되고 내부 구조를 보고 표면을 보고 2D, 3D, 그죠? 시료 준비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얇게 썰어야 돼요. 쌤은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최고 상들은 0.05나노메타, 쌤은 1나노메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쌤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그 장비들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초정밀 반도체와 생명과학 및 제약, 그 다음에 차세대 신소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게 되는데, 광학 현미경이 이제 그 마크로 세계를 열었다면 전자미경 나노 세계를 설계하는 강력한 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전자미경이 반도체, 생명과학, 차세대 신소대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노 전달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층을 거대한 장벽을 뚫는 기술을 그랬는데, 벽돌과 시멘트처럼 되어 있는 각질 세포, 그래서 에피더미스, 더미스, 하이포더미스 이렇게 되어 있죠. 스킨 베리어가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바깥쪽 상피, 스트라툼, 코니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깊숙이 하이포더미스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 나노 물질들은 깊숙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진피층, 진피층의 타겟 부위 정밀 도달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은 자료들 가지고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들어볼까요? 들어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거부 가치 소재하는지 앞에 있는 내용들 들어가 있고, 메디푸드 내용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뭐 추출 및 정제를 누르면 뭐가 필요한지, 생체유 극대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포함되어 있죠. 화장품 쪽에 가면 이제 왜 여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왔냐면, 이것 때문에 와봤어요. 일반 제형 도표가 도포를 하면 각질층, 피부 장벽 여기까지 이제 일반 제형들은 가게 되는데, 나노리포점으로 하면 진피층 타겟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전달한다. 이 말 하려고 이제 이 사이트 이제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재미삼아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 첫째 나노리포점 기술에는 나노리포점, 그래서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유효 성분을 캡슐화했고, 탄성리포점은 형태가 유연하게 변형되어서 비좁은 세포간 틈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거고, 서방형 방출을 했는데 서서히 분해되면서 장시간 균일하게 방출할 수 있게 만드는 리포점 기술이 차세대 나노 리포점 기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캡슐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티놀의 진화 그랬는데, 빛과 열에 취약하고 자극에 강한 레티놀을 고분자 망상 구조로 이중 캡슐화해서 안전성과 효능을 동시에 확보한다. 아까 캡슐레이션 했던 캡슐 만드는 과정하고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좀 발전한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분자 망상 구조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한국 콜마의 사이클로좀이라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극은 최소화하고 24시간 효과가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투과로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미세한 바늘 형태로 투과 통로를 만들어 엑소즘이나 유효 성분을 표피아로 직접 전달하는 식이 있어요. 살짝 찌른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고압 유화 에멀전이 있는데, 난용성 물질이 빛의 파장보다 작은 나노 미세 입자로 쪼개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작은 나노 미세 입자로 쪼개버리는 거죠, 난용성 물질을. 그래서 뭐 쪼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융합생태계 미래, 그래서 이너뷰티 산업의 도약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최근에는 가르니시아 이런 것처럼 체지방 감소나 슬리밍 유지의 원초적인 기능에 국한된 게 초기 단계였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저분자 콜라겐 이런 것들을 먹어서 재건 중심의 전방의 뷰티 루틴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이너뷰티 콜라얌 그랬는데, 프로폴리스 성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타민C, 히알루론산, 콜라겐, 석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분자 PC 콜라겐과 함께 집어넣어서 피부 개선을
먹어서 하는 이너뷰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유니크 바이오 텍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또 만들어서 팔고도 있습니다. 이런 이너뷰티 시장 규모 추이는 점점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한 85조 원 규모로 팽창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으로서 K-바이오가 대도약하고 있는데 수출 2배 달성하고 싶어 하고 있고, 블록버스터 신약도 만들고 싶어 하고, 임상 세계 3위 이런 것들을 2030년까지 핵심 목표로 가고 싶다라고 이제 국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 혁신으로서 AI 기반 신속승인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처럼 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건강을 위해 정확히 하긴 또 해야죠. 그래서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건보 쪽에다가 신속 등재하는 거, 이런 것도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CDMO라고 하죠. 그래서 위탁 개발 생산 역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및 제조 격차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인재의 필수 역량.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랩 투 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험실 성과를 수톤 규모의 산업 플랜트에서 구현하는 능력.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실험하거나 이 수업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린바이오 다른 수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우고 있죠. 그 소규모로 하고 있는 실험실에서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산업화돼서 기업에 가서 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비열 공정 생산 라인의 최적화,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나온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거 중간에 막 설명을 했죠. 그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린바이오를 꼭 하시려면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도 단위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적 데이터 분석 전문성. 그래서 이제 AI를 하려면 데이터 수집이 되고 이 데이터의 품질이 좀 이렇게 균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키워두시기 바란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규제학 전문성. 그래서 어떤 신소재 이런 것들을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글로벌 인허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 이과 학생들은 좀 재미없어 하는 분야이긴 한데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IT 데이터 융합. 그래서 개인 라이프스타일 빅데이터와 추천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역량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의료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시기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와 개인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들, 그린바이오에서 따졌던 지금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해석 및 서비스 기획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심리학적으로 소비자의 행동 심리와 리텐션을 유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획력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여러분들이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시길 강력하게 저는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